안녕하세요. 1월 1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태윤선 의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물가 우려에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가 5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순매수 규모는 어제 7천억 원, 그리고 1월 3일부터 9일까지 누적으로 1.7조 원 이상입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5%대 상승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4%대 하락하는 엇갈린 흐름에 지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젠슨 황 대표와 회동한 후에 SK 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한 영향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SKC는 어제도 19%대 급등했는데 CES에서 유리기판 공개에 이어서 어제 회동 후에 엔비디아 향 공급 가능성에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은 4분기 실적 부진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는데 3년 만에 분기 적자로 미국 보조금을 제하면 사실상 6천억 원을 넘는 큰 폭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다음 미국 증시는 어제 국가 에드웨날로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보합권 마감, 달러 인덱스는 영국 파운드화 심화 약세의 상승폭을 키웠지만 장 후반 일부 축소해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는 한파로 겨울 난방유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다수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우먼 이사는 12월 인하를 최종 단계로서 지지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관련한 긍정적인 뉴스 등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2,5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FOMC 전까지 관세 등 정책 관련 뉴스와 경제지표 결과에 연동된 흐름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는 국가 에드웨날로 휴장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미국의 생산성 개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틴 권희진입니다. 미국에서 비농업 노동 생산성이 2023년도부터 꽤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4분기에도 팬데믹 전의 추세를 웃도는 생산성 향상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추정이 됩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게 임금 상승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판매 가격에다가 이 임금만큼을 그나마 좀 덜 전가할 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생산성이 향상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일부 흡수해 줄 만한 여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2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1기 때랑은 조금 다른 정책 방향성으로 중장기 생산성 개선을 추진을 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사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민간에서 자본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주면서 미국 내에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실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기도 했고 현재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본 집약도의 생산성 기여도는 23년도부터 다시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마중물 붓기보다는 민간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비용을 낮추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라든지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낮은 금리를 지향을 하면서 이제 조달 비용들을 계속해서 낮추려는 이런 노력들도 집권 이후에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미국의 비농업 노동 생산성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같은 임금 상승을 하에서도 기업이 판매 가격에 이를 그나마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당선인 집권 2기가 이제 들어올 걸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뭐 규제 완화라든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서 그 비용 감축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재영 의원입니다.
네, 달러원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지난 5일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좀 예상 피해국들의 통화가 좀 동반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 국내적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다소 완화되고 국내 1분기 정책 자금 조기 집행 또는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전략적 해지 발동 등의 영향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는 다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에 대한 보도에 부인을 하면서 다시 109포인트로 상승을 했는데, 현재 국내 달러원은 1,450원대에서 등락을 하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트럼프 정책의 기대 및 우려가 정점을 찍고 완화되기 시작하면 달러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도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이제 취임 직전까지는 달러가 빠르게 상승하다가 취임 이후에는 달러 강세가 서서히 완화된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부인에도 보편적 관세 실행 시 미국 경제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면 공약보다는 실제 정책은 좀 축소되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거는 지금 미국의 견조한 성장과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2차 인플레가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인데요. 일단은 매파적인 연준의 태도로 인해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그 점도 표준 두 차례로 되어 있고,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는 한두 차례 내외로 이제 인하 전망이 굉장히 후퇴하면서 달러가 쉽사리 좀 내려가지 못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과거 2018, 19년 관세 정책 전쟁에서도 물가가 1, 2%대로 좀 안정적이었다는 점과 이제 트럼프의 이민과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방으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려면 성장 전망과 기대 인플레가 계속해서 상향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긍정적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차 인플레 우려는 서서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달러원이 1,450원까지 내려오면서 좀 중요한 지점에서 좀 테스트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하고 이후에 이제 변론기일들이 쭉 잡히면서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좀 달러원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1월 3일부터 5일간 총 1.8조 원 가량의 이제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달러원 하락 그리고 증시 반등이 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추경보다는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 이제 상반기 358조 원 집행 계획을 통해서 올해 이제 내수 부진을 방지하는 노력을 좀 발표 중이고요. 저희는 이제 달러 가치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하반기에는 1,300원대 진입 시도를 할 거다라는 전망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원달러 환율이 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가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1,45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단기적으로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과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그런 2차 인플레이션 도래가 가장 큰 불확실성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차이나 이슈 트래커 물가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12월 중국 물가 발표됐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CPI, PPI 모두 다 컨센서스와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CPI는 컨센서스가 0.1이었고, 컨센서스랑 동일하게 0.1%로 발표가 됐는데 다시 0%에 가까운 레벨로 소비자들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취하고 있는 이 전향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차트 보시면 코어 CPI 기준으로는 3개월 연속 반등을 보이면서 12월 기준으로 0.4%를 기록했습니다. PPI는 예상치인 마이너스 2.4%는 소폭 상회해서 마이너스 2.3%를 기록했지만 27개월 연속 디플레이션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수출 단가 지수가 한 단계 더 내려왔고, 공업기업 이익도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저가 공급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 2번 차트 보시면 중국의 최근의 CPI와 소매 판매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 반대로 궤적도 움직이면서 판매 물량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저가 소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 시장은 회복이 상당히 더디고 주식 시장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가성비나 저가 소비 카테고리에 속하는 미니소나 팜마트, 샤오미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회에서 재정 적자가 얼만큼이 결정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재정 적자율은 4%, 특별 국채는 2에서 3조 위안 정도가 컨센서스로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수준을 좀 상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중국을 압박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재정을 좀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양회 이후에도 중국이 취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2023년과 같이 연중에 추경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저가 소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물가 구간이 이어지면서 고배당 선호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중 갈등으로 내재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IT텍도 꾸준히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수익률이 좀 전체 포트폴리오를 알파를 낼 수 있는 구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의 12월 CPI는 컨센서스와 동일한 플러스 0.1%를 기록을 해서 다시 0%에 가까운 레벨로 둔화되었습니다. 정부의 강한 소비 부양 의지와 달리 유의미한 내수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저가 소비 트렌드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CPI 1%대 회복 시점은 4분기가 예상된다는 그런 박수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인디아 이슈 트래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민 의원입니다. 네, 인도 자동차 판매량 관련된 코멘트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인도의 자동차 소매 판매 규모가 전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72%를 차지하는 오토바이 판매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게 전체 판매량을 견인했고, 월별로 보면 출퇴 시즌인 10월, 11월의 자동차 판매량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25년에는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먼저 지난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지급준비율은 50bp 이하의 인도의 통화정책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물가는 최근 주요 야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영향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2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소비자의 이자 비용 부담을 축소시켜서 자동차 구매 확대로 연결될 수 있고, 이 외에도 인도 정부가 2024년 10월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인 PM2 드라이브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자동차 소비를 자극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오토바이와 트랙터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을 전망하는데요. 2024년 우기 시즌에 충분한 강우량으로 저수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겨울철에 파종하고 봄에 수확하는 라비 시즌 작황 호조가 예상되면서 농촌 지역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이 대부분 오토바이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오토바이 전체 판매량의 58%를 차지하는 농촌의 전기 오토바이 구매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 소비 심리가 연동되는 트랙터 판매량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올해 인도는 농촌 소비 확대에 힘입어서 양호한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인도의 자동차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8.3% 증가를 했는데요. 2025년에도 금리 인하 그리고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그 EV 수요 증가로 양호한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실적 프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47만 5천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입니다. 매출액은 3.7조 원, 영업이익 5,94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됩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의 폴란드 납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크게 상승한 것도 4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외환 관련 거래를 해지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비중이 3분기 기준으로 항공우주 부분은 57%, 지상방산 부분은 40%에 이르렀기 때문에 환율 상승과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월에 폴란드와 2.3조 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 로켓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7월에는 루마니아와 1.4조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었는데요. 올해 해외 수주는 상반기 중에 아시아권에서 먼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17년에 K9 백문을 도입했었던 인도가 올해 추가로 백문 약 1.3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베트남도 K9 자주포 도입을 상반기 중 확정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개선세도 올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사 실적 견인을 하고 있는 폴란드양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납품이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집트 K9의 매출 반영도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는 납품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량 증가에 환율 수혜가 더해지면서 올해도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분기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는 기존의 47만 5천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2025년에도 방산 수출 모멘텀 및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오일 실적 관련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터리화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저께 잠정 실적 발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주 후에 나오긴 하겠지만 실적에 대한 코멘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6% 정도 하락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추정되는 판매량과 가격 변동은 3%, 3%이고요. 판매량은 미국 감소에서 대부분 나타났고 일부 ESS 쪽 판매 지연이 된 것으로 1분기와 2분기로 지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판매 가격도 지난 3분기 때 하락했던 원재료 가격들 때문에 3% 정도 하락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미국 판매가 감소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3,700억으로 약 900억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걸 제외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제 영업이익은 이제 영업이익률 9% 정도 적자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던 것들을 제외하면 약 5%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체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생각을 해보면 4분기 때 GM 판매량이 4.4만 대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4.4만 대가 팔렸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때 합쳐서 약 7만 대 가량 나갔었고 이번에 4만 대가 나가면서 전기차 판매가 11만 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합산으로 LG에서 GM으로 판매한 배터리의 양이 약 30만 대 분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 배터리 재고가 지금 15에서 19만 대 가량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1분기랑 2분기까지도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유일하게 팔고 있는 고객이 거의 GM이기 때문에 이쪽 판매량이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도 실적은 계속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트럼프가 지금 IRA와 AMPC 보조금을 수정하는 등 계속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S-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88,000원 유지를 합니다. 석유화학 대비해서는 정유 쪽 산업 시황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에 유가가 80불에서 72불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재고평가가 약 4천억 발생을 했었고 아마 레깅 효과도 한 3천억 가량 발생했음을 감안하면 작년 대비 올해는 실적이 약 6천억에서 7천억 가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4분기 실적도 3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된 2천억 수준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개선, 올해 실적 개선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석유화학과는 다르게 2030년까지도 계속 견조한 시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쪽에서는 중국이 공급 과잉의 주범인데 지금 정유 쪽에서는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면서 정제 설비 증설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증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아쉽지만 상당히 그런 아쉬운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255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고 AMPC 세액공제 보조금을 지한 영업이익은 약 6,028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판매량 감소라든지 구형 원재료 그리고 완성품에 대한 연말 재고 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으로 판매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고 다음은 하이브 4분기 실적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하이브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7만 원을 유지합니다. 25년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공연 규모가 확대되고 위버스 플랫폼의 모네타이제이션 방식이 다변화되며 BTS의 완전체 복귀 등 모멘텀이 풍부합니다. 상반기에는 군복무를 마친 BTS 멤버 진과 제이홉의 솔로 활동이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BTS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26년부터 본격적인 BTS의 월드 투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에는 세 팀의 보이그룹이 신규 데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 확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이브의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6,386억 원, 영업이익은 10% 감소한 801억 원을 예상하는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가 성수기인 만큼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매출액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성과급 지급 방식이 바뀌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년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에 대해 성과급을 매분기 안분 인식했다면 24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서 성과급을 매분기 다르게 반영함에 따라 성수기인 4분기에 성과급 배분 규모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영업 외단에서 특이사항은 3분기에 외화 환산 차손과 SM 지분에 대한 평가 손실 등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했는데 4분기에는 오히려 환차익과 지분평가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25년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 규모가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BTS 멤버 전원이 군 생활을 하면서 BTS의 활동이 부재했지만 25년에는 제대한 멤버 진과 제이홉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넥스트 도어의 경우 세트리스트가 확보되면서 투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븐틴과 투바투, 엔하이픈은 탄탄한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투어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브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7만 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80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5년에는 주요 아티스트의 공연 규모 확대라든지 BTS 완전체 복귀 등 모멘텀이 풍부한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보험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승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승권입니다. 전일 1월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가 실시가 됐습니다. 비급여 관리 방안의 핵심 내용은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 관리급여로 전환한다라는 부분들이고,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핵심은 일반 질환자, 즉 경증 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구분하고, 비급여 역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여서 보장 한도와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관리급여 신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제를 합니다. 따라서 가격, 빈도 등이 적절하게 관리가 됩니다. 반면에 비급여는 의료 공급자, 즉 의사나 병원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비급여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런 관리 부재의 원인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 급여로 편입한다는 것은 급여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통제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금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는, 즉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하는 이런 가격대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서 통일할 수 있고, 지금은 통계치조차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처방 진료 통계가 확보하게 되면 빈도와 관련돼 있는 남용 여부도 판단할 수가 있고, 본인 부담률 자체를 높게 설정함에 따라서 의료와 관련돼 있는 수요 자체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본인 부담률이 높다라는 건 자기 부담금이 크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실손보험으로 커버하면 결국 동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가격은 좀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과도한 처방 빈도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실손과 관련되어 있는 비급여 청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서는 제가 경상과 그 다음에 중증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증의 급여와 그 다음에 비급여 중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은 일반 질환자, 경상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률을 상향을 시키고 또 실손의 부담률 역시 건보의 부담률과 연동시키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거의 핵심은 의료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하는 구간이긴 한데 경상 환자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를 통해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상품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만 적용이 되지만 2013년 이후에 판매된 실손은 재가입 주기라는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은 15년 주기가 있고 2021년 7월 이후에 출시된 거는 5년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게 되면 새롭게 바뀐 약관을 통해서 갱신이 되기 때문에 결국 새롭게 출시한 이 상품의 약관이 기존 계약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 실손보험의 경증 환자에 대한 청구 금액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전체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한다는 측면, 그리고 보험사의 실손과 관련되어 있는 청구 금액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완성은 시행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급여 의료비 급증 문제는 이미 수년째 반복됐던 상황이고 다양한 비급여 관리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시행이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반복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들어진 이 정책에서 완성이 되려면 빠른 시행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금호타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겸 의원입니다. 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체 실적은 매출액 4.57조 원, 영업이익 6,007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13.1%로 예상이 되고요. 연초 실적 전망 공시에서 밝혔던 매출액 4.56조 원, 18인치 고인치 비중 42%, EV 타이어 판매 비중 16% 이상의 목표는 모두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전기차 브랜드 이노브이의 성공적인 런칭이 있었고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주요 거래선과의 성공적인 관계 개선을 통한 실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17년 만에 부채 비율이 200% 이하로 내려가면서 재무 안정성이 크게 강화된 점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은 1티어 타이어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인데요.
현재 100%를 넘어서는 가동률로 생산 캐파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기존 공장들의 유유지를 활용해서 소폭 캐파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 캐파 확장은 유럽 지역 신공장과 국내 광주 공장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현지 공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는 1티어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빠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신공장 착공 관련 의사결정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작년 12월 18일 광주 광산구가 실시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관련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장 이전 시 경제 효과가 10배 이상 높아졌고 직간접적인 고용 규모 역시 5배 정도 커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 금호타이어는 한평 소재 신부지 약 15만 평 취득 금액 1,160억 원 매입을 지난 24년 10월 28일 날 공시를 했는데요. 이전 기대감에 따른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연속성 있는 수익성 안정화가 필요한데요. 5분기 연속 영업이익률 12에서 13%의 안정적인 이익 체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역시 18인치 고인시 타이어 45% 이상의 비중 확대와 EV 타이어 공급 비중 목표인 20에서 25% 이상 이것은 이제 전기차 RE 교체용 타이어의 교체 주기에 따른 수요 증가와 신규 EV 런칭 확대 공급 증가에 따른 전사적인 역량을 이쪽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보편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채권단 지분 19.2%에 대한 물량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호타이어 2024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2025년에는 퍼스트티어 타이어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저희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월간 전략 자료가 나왔고요. 저희는 이번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비중을 유지를 하고 일부 저평가된 기업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갑니다. 일단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지난 1개월 수익률은 저희가 이제 원화 기준으로 5.29%, 시장 대비해서는 2.26%포인트 상회를 했고요. 지난 이제 누적 기준으로 2023년 이후에는 현재 지금 MP는 시장 대비 한 32%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MP 같은 경우는 총 23개 종목으로 압축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액티브 비중은 62% 정도로 초과 달성 이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저희가 성장주를 많이 담고 있어서 PE 멀티플이 조금 높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ROE가 29% 정도 평균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전략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인공지능 트렌드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2024년에 IT 기업의 이익 수준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익 수준을 상회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12개월 포워드 PB ROE를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IT는 조금 비싸다라는 판단 하에 MP 전략을 일부 IT에 상승한 종목들을 경기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비중을 덜어냈고 시장과 비슷한 수익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대선 이후에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이 빠진 정도가 저희가 이익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이제는 좀 적정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일부 종목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ASML을 다시 비중을 일부 상향하는 전략을 제시를 드립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영업 마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면 관련주 중에서는 장기 성장성을 반영한 멀티플은 엔비디아, AMD가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ROE에도 주가 멀티플이 저평가된 종목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가 있습니다. 반면 아직 이제 뭐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지만 매출의 그로스만으로 조금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델 테크놀로지를 지금 현재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리뷰를 조금 살펴드리면 일단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세가 높았지만 저희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든지 이 성장성을 반영했을 때는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 따른 피로감은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구글은 양자치 윌로우를 발표하며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유튜브도 견고한 수익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저희 MP에서는 탑픽 종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도비는 일단은 주가 하락이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가이던스로 주가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미 지금 이익보다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금융 인센티브 그리고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서 저희는 변동성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주식 모델 포트폴리오의 지난 1개월 수익률은 5.29%로 시장 대비 2.26%포인트 상회를 했습니다. 주가 하락을 반영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의 성장이 지속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ASML 등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